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어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식 들어봤죠? 월식, 일식 이럴 때 뭐 월식이면 달이 가려지는 거, 일식이면 해가 가려지는 것처럼 식현상을 이용한다는 건 가려지는 걸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별이 있고 주위에 행성이 있잖아요. 그럼 행성이 별을 가리는 거야. 그러면 별빛이 살짝 감소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있고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이제 앞면을 지나갈 때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뒤로 가면서 밝아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그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되지만 그래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얘가 별이야. 별이고 이 앞을 행성이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쵸? 그럼 행성이 쭉 지나가. 이때는 괜찮죠? 이때는 밝기 변화 없는데 딱 요때 만약 행성 위치가 여기 있어. 행성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의 밝기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별의 밝기를 bright니까 B라고 쓸게요. 그러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냐면 B 토탈로 하면은 요때까지, 행성이 여기 있을 때까지는 별의 밝기는 최대예요. 그치? 이 모든 별의 밝기니까. 별을 색칠해볼까? 이 별의 밝기는 최대입니다. 그런데 저 1번 위치에서 딱 조금만 옆으로 간 순간,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1번 위치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별이 가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별이 점점 어두워질 거야. 그치? 별빛이, 이 토탈 빛이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어두워지다가 언제 최대로 어두워지냐면, 최대로 어둡기 시작하게 되냐면 딱 행성 위치가 여기 있을 때, 행성이 딱 다 별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 요때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밝기를 나타내겠죠. 별이 이렇게. 그럼 여기를 T1, 그다음에 여기를 T2 할게요. 시간입니다. 그럼 이때 밝기는 우리가 브라이트의 1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두움이 최대가 될 거고, 그러다가 계속 똑같겠죠? 계속 B1 수준의 어둠일 거야. 어둠 하다가 언제까지 이 어둡냐면 행성이 여기 딱 있을 때, 그렇죠? 여기 있을 때까지 B1의 밝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3번에서 조금만 나오게 되면 별의 밝기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오면서 증가하게 되고, 언제 다시 원래 밝기를 찾냐면 요때 이제 다시 별의 밝기가 이제 다시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죠? 이때가 T3일 때고 이때가 T4일 때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밝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 별하고 행성하고 한번 볼게요. 별의 반지름을, 우리 별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광도하고 온도 사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별의 반지름 구하는 건 쉬워요. 별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하고 행성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빛은 이 단면적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 가리는 정도도 단면적에서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이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단면적, 원형.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면 이 별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원이니까 R 제곱이죠. 파이지만 뭐 파이는 상수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행성은 단면적 구하면은 당연히 얘도 똑같이 반지름 제곱.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밝기 토탈 밝기는 별의 단면적에 비례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별의 토탈 밝기에서 별이 어두워지는 정도, 이만큼, 요 차이. 요 차이는 뭘 나타낼 것 같아요? 별이 얼마만큼 어두워져? 행성 단면적만큼 어두워지죠. 행성 단면적을 한번 색칠해볼까? 요만큼. 요만큼 어두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행성 단면적만큼 어두워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빼줘요. 어떻게 빼주냐면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면 B1은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밝기 식으로 식현상이 나타나서 가렸을 때 요 밝기 있죠? 요 밝기는 별의 반지름 제곱 빼기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 제곱 뺀 거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 밝기는 측정하면 되는 거고 반지름은 별 반지름은 우리 알고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니까 별의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밝기 변화가 단면적만큼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특징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려지는 면적이 크니까 당연히 행성의 존재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쵸? 행성이 너무 조그마면은 별의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존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시간 또는 밝기 변화라는 측정에서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행성의 반지름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행성의 반지름을 알게 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플러 효과 이용하면은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플러 효과 이용하면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던 거 있는데 질량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로 질량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현상으로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더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당연히 9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m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구해집니다.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다 사용하면. 그치? 그럼 밀도가 구해지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어때요? 크죠? 왜냐면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것들 밀도는 작죠. 밀도가 작죠? 왜냐면 기체로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밀도를 만약에 알아내면 우리는 이게 지구형 행성인지 목성형 행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는 어디에 사니까? 지구형 행성에 사니까. 왜냐면 암석에 살아야지 어떻게 기체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데 사니까 생명체를 찾기가 이제 이 밀도를 구하면 밀도가 큰 데서 생명체 사니까 밀도 작은 애들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거긴 생명체가 없을 거라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식현상일 때 뒤에서 별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면 앞에 이렇게 행성이 있겠지? 그러면은 이 별빛이 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또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면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겠지?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 행성에 있는 대기 성분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용하는 거죠. 도플러하고 식현상을 동시에. 도플러는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현상 때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면은 행성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 대기 성분에 CO2라든지 아니면 H2O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온실기체들이 많으면 생명체가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인데요. 얘는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수직일 때는 불가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했잖아. 근데 얘네는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공정 궤도면이 이렇게 있어야 식현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게 식현상이 별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은 공정궤도면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식현상을 이용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별 앞으로 싹 지나갈 때, 그러니까 즉 공정궤도면하고 우리 시선 방향이 나란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 미세 중력 렌즈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밝기 증가가 나타난다.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뭘 보고 싶냐면 뒤에 어떤 별이 하나 있어. 얘의 별빛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나와 별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별 앞에 어떤 다른 별이 있어요. 다른 별이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오다가 이 중력으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별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밝게 보이겠죠. 빛이 그냥 이렇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면서 더 밝게 보여요, 별이.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면은 먼 천체의 밝기가 별이 앞에 있으면 이게 밝아집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하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별 A별이고 B별이면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별의 별빛을 관측을 할 건데 A별이 문제가 아니고 B별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A별을 관측을 해서 B별의 행성 유무를 파악을 합니다. B별에는 만약에 행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행성이 있게 되면 여기에 또 행성이 있겠죠. 이렇게 돌고 있겠지. 공전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행성으로 인해서 얘도 또 중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빛이 오다가 한 번 더 꺾입니다. 오다가 행성 때문에 행성이 만약에 있으면 행성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이쪽 그래프 보면 행성이 있는 별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별빛이 이렇게 밝아지다가 여기서 한번 최대가 되겠죠. 시다가 행성 때문에 한 번 더 밝아지면서 한 번 더 훅 하고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있고 없고, 없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지는데 행성 같은 게 있으면 밝아졌다가 감소한 줄 알았는데 다시 훅 하고 밝아지면은 이러면 행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빛의 밝기 변화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면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수직일 때도, 즉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공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쳐도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일단 식현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에서도 이게 이 시프트 되는 정도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밝기 변화가 무조건 나타나기 때문에 행성 찾는데 좀 유리합니다. 작은 행성 찾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별이 있고 그 앞에 별이 또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별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A 별하고 B 별하고. 그래서 주기적인 관측이 좀 불가능하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 쉬운데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B별의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이고 관측은 A별을 한다. 오케이? 관측은 A별 하지만 행성의 유무를 찾는 건 B별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쉽죠? 그래서 행성의 밝기는 중심별에 비해서 되게 어두우니까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을 한다.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적외선 영역이어서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합니다. 지구도 보면은 태양이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로는 나가는 거는 대부분 적외선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행성에서도 주로 복사로 나갈 때 적외선을 내뿜기 때문에 행성은 주로 적외선을 갖고 있다. 적외선 영역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외계 행성계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세기가 강하니까 직접 촬영해서 행성의 존재를 찾기가 쉽더라. 그래서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다. 대기 성분으로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다. 근데 지구에서 중심별까지 거리가 멀면은 촬영하기 어렵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을 한번 보니까 현재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목성같이 질량이 큰 게 찾기 쉬우니까 큰 기체이지만 최근에는 지구형 행성을 중심으로 탐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중심별 시선 속도도 이용하는 것도 대부분 질량이 커요. 보면 시선 속도 변화 파란색이죠. 이쪽에 있잖아. 행성 질량이 대부분 크죠. 그다음에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 식현상은 이쪽이네.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량은 되게 다양한데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습니다.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아야 이 별이 더 많이 이렇게 가려지겠죠. 같은 질량이 있어서도.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로 찾은 애들은 대부분 공정궤도 반지름이 큽니다. 미세중력으로 찾은 애들은 여기 보라색이네요. 그쵸? 질량은 좀 작은 애들 많이 찾아졌고, 그다음에 대부분 공정궤도 반지름이 큰 애들은 이제 식현상하고 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미세 중력 렌즈로 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행성이 발견된 수도 많아질 뿐더러 되게 작은 행성 질량이 작은 애들도 발견이 되더라.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찾아야 되는데 외계 생명체 탐사는 자연에 대한 이해 또는 지구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단단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 가능 지대를 배워볼 거예요. 생명 가능 지대는 뭐냐면 별의 주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별이 있죠? 별이 있어요? 별이 있으면 요 바로 앞에는 너무 뜨거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뜨겁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물이죠? 100도가 되면 물이 되죠? 그래서 여기 100도 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겠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건 0도까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이 있으면 여기 별이랑 가까운 부분 여기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도에서 0도 사이 이때가 바로 물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0도보다 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아이스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얼음 상태로.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어디냐면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어디서부터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주계열성인 별의 광도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크므로 됐죠? 자, 주계열성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주계열성은 광도하고 질량하고
그다음에 반지름하고 온도하고 비례한다. 기억해야 돼요. 대신에 수명은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주기율성인 별의 광도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크므로, 와, 맞네요. 광도는 질량이 클수록 크므로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별의 광도가 크면은 더 뜨겁겠죠. 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100도까지의 거리가, 이 태양에서부터 이 100도 라인, 이 100도 라인까지의 거리가 점점 뒤로 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나타나지만 만약에 이 별이 더 크다면 광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즉 단위 시간당 에너지, 내뿜는 에너지 더 많으니까 이 100도 선이 더 뒤로 간다, 훨씬 뒤로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제가 별에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질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되겠죠. 광도에 따라서 구분해도 되지만 질량에 따라서도 구분해도 된다. 왜냐면 얘는 다 같으니까. 근데 생명 가능지대 같은 경우 이제 광도보다는 별의 질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작으면 여기가 0도 라인이겠죠. 여기가 요 라인, 여기가 이제 100도 라인이겠죠. 100도 라인이고 요 뒤에 라인, 여기가 이제 0도 라인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질량이 작으면은 100도가 금방 되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크면은 굉장히 멀리 있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크면은 광도가 높기 때문에 0도로 떨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거리하고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는 시작하는 이 거리하고 폭이 둘 다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살짝 요런 느낌. 여기 밑에는 폭이 좁고 위로 가면 갈수록 폭이 넓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태양 정도 질량일 때는 지구가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생명 가능 지대에 쏙 하고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에 자료 나오는데 이 외계 생명체 파트가, 이 생명지대 파트가 항상 요새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꾸준히 매일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은 당연히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한 이유랑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에 일단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됩니다. 얘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 그다음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제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더워. 그리고 식을 때도 좀 빨리 식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으면 이제 힘들겠죠. 살아남기가.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기가 못 막아주니까. 그래서 적절한 두께의 대기를 존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장은 우주에서 나오는 유해한 우주선이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기 때문에 자기장도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별의 질량이 어때야 되냐면 적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크면은 일단 광도가 크다는 거니까, 질량이 크면 광도 크다는 거죠. 다시 써볼까? 다시 복습. 우리 주계열성에서 광도하고 질량하고 반지름하고 온도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수명은 반비례. 자, 그러면은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은 광도도 크겠죠. 그래서 광도가 크고 그 다음에 수명은 짧아요 또. 그러면 수명이 짧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성캄브리아 때부터 추억을 되살려 보면은 남세균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적인 생명체까지 되기에 지금
거의 46억 년이 걸린 거잖아요. 남세균에서부터 생명체 출현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한 38억 년 정도 걸리는데, 그 38억 년 정도 동안 주기열로 살아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원체. 그래서 어쨌든 진화의 과정으로 인간이 태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진화의 과정이 다 거쳐졌어야 됐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계열로 머물렀어야 하는데,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좀 어렵다. 반면에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길어서 당연히 더 오랫동안 주계열로 유지가 되겠죠. 주계열성으로 유지가 될 텐데,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중심별의 질량이 굉장히 작게 되면 생명 가능 지대가 굉장히 앞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좁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앞부분에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이 행성이 공전하는 주기하고 자전하는 주기가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행성이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하고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행성이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다 같게 되면 이 지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전을 이렇게 한 바퀴 요만큼 했다 칩시다. 4분의 1만큼 했어, 공전을. 그러면은 자전도 4분의 1만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반시계로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전을 해가지고 4분의 1만큼 오면 얘도 자전을 또 4분의 1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전을 4분의 1만큼 또 했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얘 또 4분의 1만큼 공전을 했어. 그 다음에 얘 또 자전하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공전을 했어. 그러면은 얘도 또 똑같이 자전을 해줘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줘야 되니까 또 깃발이 이쪽에 갑니다.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 깃발 꽂힌 데가 계속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발 꽂힌 데만 항상 낮이고 깃발 안 꽂힌 데는 항상 밤인 거야. 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행성과 별의 거리가 가까워서 중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나타납니다. 얘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요. 이게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깃발 꽂은 곳만 낮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면이 별 쪽을 향하게 되므로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 이 동주기 자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구와 달입니다.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 동주기 자전을 하는데, 그래서 달의 앞면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에는 별이 거느리고 있는 외계 행성계가 많이 존재한다. 생성이 아니라 행성이겠네, 그죠?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외계 행성계가 많이 존재하며 외계 생명체 탐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세티라고 있는데, 얘는 생명체 중에서도 지적인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찾거나 아니면 보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애들을 보내서 탐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생명지대에 속한 외계 행성도 찾고, 그다음에 행성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곳인지, 그런 온실 기체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 망원경, 그다음에 테스 망원경,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케플러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주 떠돌이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2,600개 이상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스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지구와 비슷한 규모 행성을 2개 정도 찾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발사일이 늦춰져가지고 저 때도 발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보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제 12월 18일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탐사하영은 영이 아니고 탐사하여고요. 그다음 그래서 얘는 우주 초기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적외선 영역에서 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서 탐사를 하기 때문에 행성 찾기에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얘가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월 18일이 돼서 진짜 발사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요일에 볼게요. 안녕.